설날이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만두를 빚습니다. 어머니는 꼭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두를 빚으면 복이 온다고. 그런데 이 말, 그냥 어르신들이 아이들 일손보태라고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진짜 뜻이 따로 있었습니다. 만두 하나에 복이 들어있다. 언뜻 들으면 미신 같고 좋게 봐줘도 그냥 덕담 정도로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 이 표현의 기원을 추적해보면 의외의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수백 년간 이어져 온 매우 구체적인 상징 체계였습니다. 오늘은 설날 만두에 얽힌 진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왜 하필 만두였는지, 복을 빚는다는 표현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잊고 있었던 만두의 원래 격이 무엇이었는지까지. 이걸 알고 나면 올 설 만두 빚는 시간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만두가 원래 한국 음식이었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만두는 한반도에서 태어난 음식이 아닙니다. 만두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중국 삼국시대까지 닿습니다. 소설 삼국지연의에는 제갈공명이 남만 정벌 후 돌아오는 길에 풍랑을 만났는데 사람 머리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말을 듣고 대신 밀가루 반죽에 고기를 넣어 사람 머리 모양으로 빚어 바쳤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두라는 이름 자체가 오랑캐만의 머리둘을 써서 만두가 되었다는 설이 여기서 나왔죠. 물론 이건 소설 속 이야기이고 학술적으로 검증된 기원은 아닙니다. 다만 만두가 중국에서 굉장히 오래된 음식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한반도에 만두가 본격적으로 들어온 건 고려 후기입니다. 원나라 간섭기를 거치면서 몽골과 중국의 음식 문화가 대거 유입됐는데 만두도 이때 들어왔습니다. 고려사에는 궁중 부엌에 들어가 만두를 훔쳐먹다 처벌받은 사람 이야기가 나오고 이후 조선시대 조리서에도 만두 조리법이 꾸준히 기록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만두가 들어오긴 했는데 아무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밀가루 때문이죠. 조선은 쌀 농사 중심 국가였습니다. 밀은 재배 면적도 적었고 생산량도 많지 않았습니다. 밀가루는 귀한 식재료였고 따라서 밀가루로 만드는 음식은 자연스럽게 상류층의 전유물이 됐습니다. 만두가 바로 그랬습니다. 조선시대 궁중 연회 기록인 진연익궤나 진찬익궤를 보면 만두가 중요한 상차림에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어만두, 생치만두, 동아만두 등 재료에 따라 이름도 다양했고 빚는 방식도 정교했습니다. 이건 그냥 끼니를 때우는 음식이 아니라 격식 있는 자리에 올리는 별식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두는 특별한 날에만 먹는 음식이 됐습니다. 명절, 잔치, 제사 이런 날에나 만두를 빚었습니다. 설날에 만두를 먹는 풍속도 이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1년 중 가장 큰 명절에 가장 귀한 음식을 올린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지역 차이가 나타납니다. 설날 하면 떡국을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떡국도 설날 대표 음식이죠. 그런데 떡국과 만두국의 분포를 보면 뚜렷한 경계선이 보입니다. 대략 경기 이남 지역에서는 떡국을, 이북 지역에서는 만두국을 먹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기후와 농업의 차이입니다. 북쪽으로 갈수록 벼농사보다 밭농사 비중이 높아집니다. 밀, 메밀, 수수 같은 잡곡 생산이 상대적으로 많았죠. 그래서 북부 지역에서는 밀가루 반죽 음식인 만두가 더 익숙했고 쌀 생산이 많은 남부 지역에서는 쌀로 만든 떡이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떡만두국은 이 두 문화가 합쳐진 결과물입니다. 분단 이후 이북 출신 실향민들이 남쪽에 정착하면서 만두국 문화가 내려왔고 남쪽의 떡국과 만나 떡만두국이라는 새로운 형태가 탄생한 것이죠. 그러니까 떡만두국 한 그릇에는 남북의 식문화가 함께 담겨있는 셈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만두를 빚으면 복이 온다. 이 말의 진짜 의미가 뭘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만두의 생김새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만두 모양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반달 모양으로 빚은 만두 혹은 양끝을 붙여서 둥글게 만든 만두, 이 모양이 무언가를 닮았습니다. 바로 옛날 중국에서 쓰던 은화, 원보입니다. 원보는 중국에서 수백 년간 사용된 화폐인데 생긴 게 독특합니다. 타원형의 양쪽 끝이 위로 살짝 올라간 모양이죠. 마치 작은 배처럼 생겼습니다. 그런데 만두를 둥글게 빚으면 이 원보와 모양이 거의 똑같아집니다. 중국에서는 이 때문에 설날에 만두를 빚는 행위 자체를 돈을 빚는다, 재물을 만든다는 의미로 여겼습니다. 원보가 부의 상징이었으니까요. 새해 첫날 원보 모양의 음식을 가득 빚어 놓으면 그 해에 재물이 들어온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지금도 춘절에 만두를 빚을 때 일부러 원보 모양으로 빚는 집이 많습니다. 재물을 불러들이는 의식인 셈이죠. 이 문화가 고려 후기에 만두와 함께 한반도로 들어왔습니다. 다만 한반도에서는 원보라는 화폐를 직접 쓰지 않았으니
원보 모양이라는 인식은 희미해졌고 대신 만두를 빚으면 복이 온다는 좀 더 포괄적인 표현으로 남게 된 것이죠. 그런데 복을 빚는다는 의미가 단순히 모양에서만 나온 건 아닙니다. 만두라는 음식 자체의 특성도 한몫했습니다. 만두는 혼자 만들기 어려운 음식입니다. 반죽을 치대고 소를 만들고 피를 밀고 하나하나 빚어야 합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손도 많이 갑니다. 그래서 만두는 예로부터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함께 만드는 음식이었습니다.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며 만두를 빚는 시간, 이것 자체가 복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이 모두 건강하게 모여서 함께 음식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두를 빚으면 복이 온다는 말에는 이런 의미도 담겨 있었습니다. 만두를 빚을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이미 복이라는 뜻이죠. 조선시대에도 만두는 재래와 시제에 빠지지 않는 중요한 제수 음식이었습니다. 허균이 쓴 도문대작에는 17세기 초반까지 만두와 떡국을 차례에 올리고 세 찬으로도 먹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밀가루가 귀했기 때문에 아무 집에서나 만두를 빚을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만두를 빚을 수 있다는 건 그만큼 형편이 넉넉하다는 뜻이기도 했죠. 그래서 설날 만두에는 과시의 의미도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이렇게 귀한 음식을 명절에 올릴 수 있다. 밀가루도 넉넉하고 고기도 넉넉하고 가족도 건강하게 모여 있다. 만두상을 차린다는 건 이 모든 것을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만두 속에 특별한 것을 넣는 풍습도 있었다는 점입니다. 중국에서는 만두 중 하나에 동전이나 대추, 땅콩 같은 것을 몰래 넣어두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걸 먹는 사람이 그해 특별한 행운을 얻는다고 믿었죠. 이 풍습이 한반도에도 일부 전해져서 어떤 지역에서는 만두 안에 고추나 엿을 넣어두기도 했다고 합니다. 고추가 든 만두를 먹으면 그해 매운맛 같은 고생을 한다는 농담 섞인 속설도 있었고요. 가족끼리 만두를 먹으며 누가 특별한 만두에 당첨되나 두근거리는 재미. 이것도 설날 만두가 가진 문화적 의미 중 하나였습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즐기는 놀이이자 새해 운세를 점치는 작은 의식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두의 의미가 예전 같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달라졌습니다. 냉동만두가 등장하면서 만두의 위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987년 해태에서 고향 만두를 출시하면서 냉동만두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습니다. 이후 간편식 시장이 커지면서 만두는 누구나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됐죠. 마트에 가면 수십 종류의 냉동만두가 진열되어 있고 끓는 물에 넣으면 몇 분 만에 완성됩니다. 에어프라이어가 보급되면서는 더 간편해졌죠. 기름 없이도 바삭한 군만두를 해 먹을 수 있게 됐으니까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편리해진 건 분명 좋은 일이죠. 다만 이 과정에서 만두가 가지고 있던 원래의 격이 많이 희석된 것도 사실입니다. 조선시대의 만두는 궁중 연회에 오르던 음식이었습니다. 양반가에서도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빚던 귀한 음식이었죠. 그런 만두가 지금은 야식으로, 간식으로, 술안주로 먹는 일상 음식이 됐습니다. 편의점에서 1,000원대에 살 수 있는 게 만두입니다. 물론 음식의 대중화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밀가루가 귀하던 시절과 지금은 다르니까요.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원조 밀가루가 대량으로 들어오면서 밀가루는 더 이상 귀한 식재료가 아니게 됐습니다. 수제비, 칼국수, 만두 같은 밀가루 음식이 서민 음식으로 자리 잡은 것도 이 시기 이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만두가 가졌던 상징성까지 사라진 건 아닙니다. 지금도 설날만큼은 많은 가정에서 직접 만두를 빚습니다. 냉동만두가 있는데도 굳이 번거로운 손만두를 빚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 함께 빚는 그 시간 때문입니다. 냉동만두로는 대체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가족이 둘러앉아 만두피에 소를 올리고 가장자리를 꾹꾹 눌러붙이면서 나누는 대화. 누구는 만두를 예쁘게 빚고 누구는 터지기 일보 직전으로 빚고 그걸 보며 웃는 시간. 아이들은 만두 빚는다고 밀가루 범벅이 되고 어른들은 그런 모습 보며 흐뭇해하고 이게 설날 만두 빚기의 진짜 의미입니다. 만두를 빚으면 복이 온다는 말. 이제 그 뜻이 명확해지셨을 겁니다. 첫째, 만두의 모양이 재물을 상징하는 옛 화폐 원보를 닮아서 재물 복을 빈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둘째, 가족이 함께 모여 만두를 빚을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이미 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두를 빚으면 복이 온다는 말은 미신이 아닙니다. 새해를 맞아 가족의 안녕과 한 해의 풍요를 기원하는 매우 구체적인 의식이었던 겁니다.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세시풍 속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가 이 의미를 모두 되살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알고 빚는 것과 모르고 빚는 건 다르죠. 올 설의 만두를 빚게 되신다면 한 번쯤 이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복을 빚고 있구나. 이렇게 함께 모여 만두를 빚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빚으면 만두 맛도 조금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만약 가족 중에 아이들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만두 빚기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복을 비는 의식이라는 걸 알면 아이들도 조금 더 진지하게 참여하지 않을까요? 물론 밀가루 범벅이 되는 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맛의 근본 새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